네, 안녕하세요. 민법 진도별 모의고사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는 5회차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회는 민법 총칙, 2회는 물권법, 3회는 채권 총칙, 4회는 채권 강론, 이렇게 각 1회씩 시험을 보시고 맨 마지막 5회째는 이제 전범위로 한번 시험 보시고, 그래서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시험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제 특히 좀 중점을 두는 부분이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진도별 모의고사는 그 특징이 실제 시험보다 최신 판례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근데 이제 최신 판례도 이제 올해 나온 21년 판례 있잖아요. 21년 판례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근데 오히려 최신 판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여태 그러니까 좀 21년 판례는 좀 덜 익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잘 익은 18년, 19년, 뭐 20년 요 정도 판례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례들도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진도별 모의고사 보시면서 그렇게 최신 판례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시험보다 최신 판례 비중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들도 이제 여러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태까지 공부하시면서 이제 포인트 객관식이죠. 두꺼운 포인트 객관식, 그죠? 그거를 회독을 여러 번 하시고 최신 판례까지 뭐 공부를 하셨다. 그런 분들은 뭐 이제 문제가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뭐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이제 문제 푸시고 그냥 뭐 강의도 수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자기가 그냥 틀린 문제 체크해갖고 연습하시고 이러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진입이 좀 늦으셨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포인트 객관식 두꺼운 거는 못 보고 이제 얇은 뭐 포인트 OX라든지 이런 거 이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보충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 아무래도 OX 뭐 지문집 보고 얇은 것만 보고 들어가면 조금 이제 부족하다 싶은 느낌이 들고 좀 보충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런 부분까지 좀 이제 그렇게 문제에 넣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OX 지문집만 보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문이 되게 낯설다 이런 거 되게 내가 모르는 게 되게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셔도 되게 당황하실 필요 없고, 그냥 OX 지문집에다가 이런 거를 이제 최신 판례하고 이런 지문들을 이제 끼워서 보충해서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이제 5회로 보지만 여러분들 민법 공부가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최신 판례나 모의고사 강의할 때 말씀드린 건데,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부분은 이제 포인트 객관식 해독 다 끝나고 이런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입이 늦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OX 지문집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고자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디까지나 주는 기본적인 OX 지문집이 돼야 돼요. 그죠? 그거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걸 좀 보충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5회 동안, 모의고사 이제 5일 동안 보는데, 그동안 이 모의고사 문제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OX 지문집까지도 이제 한번 다 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로 삼아서 민법을 한번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강평을 진행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강평 진행하겠습니다. 좀 시간적 관계가 있으니까 모든 질문을 다 풀어 드릴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중요하다거나 좀 이제 포인트가 있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강의 노트 이렇게 나눠 드려요. 그러니까 노트 필기에 너무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필요한 부분 이렇게 해서 드리니까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권리 및 그 행사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이게 이제 권리의 경합이라는 부분인데요. 최신 판례가 좀 나와서 이제 권리의 경합 좀 신경 써야 돼서 문제를 하나 넣어봤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미성년자가 사기를 당해서, 그러면 미성년자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미성년자도 취소권 있고 사기 기망으로 인한 취소권도 있잖아요. 그럼 경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제한 능력으로 인한 취소권과 사기로 인한 취소권이 발생해서 경합하게 된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이제 21년 최신 판례인데, 2번은 이제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반복이 된 거니까 읽어보시면,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재무불이행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권이 경합해서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돼요.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 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제 3번 보시면 이게 이제 최신 판례 내용인데 21년 판례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한다면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 행위로 성립한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경합하는 게 아니에요. 경합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하고 불법 행위는 요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둘 다 성립하고 경합이 되겠지만, 예컨대 채무 불이행만 성립하고, 그러니까 요건이 불법 행위 요건이 안 갖춰지면은 그때는 이제 채무 불이행만 성립하고 불법 행위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행위까지 바로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뭐 사실은 경합에 대해서는 기본 법리이긴 한데, 동일한 법률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할 때 계약상에만 면책 약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책임만 면책한다는 약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불법행위까지, 경합하는 불법행위까지도 적용이 될 거냐, 그게 문제인데, 우리 계약상 면책 약관은 불법행위에 적용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계약상의 면책 약관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하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2021년 권리 경합에 대한 판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보시라고 이렇게 문제 넣어놨습니다. 되셨고. 5번은 뭐 기존 다 아는 부당이득 불법행위도 이제 경합해서 병존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다 아시는 판례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신의칙 문제 하나 보시면 자, 1번도 사실 최신 판례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기존 법리예요. 기존 법리 그대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사정변경의 원칙인데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이 되려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이 돼야 돼요. 현저히 변경되고 등등등등 요건을 갖추면 셋째 줄기에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계약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도 가능하고 계약 해지도 가능하죠. 그죠? 너무 기본이지만 여러분 그 일시적 계약은 해지하는 거고 계속적 계약은 해지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요거 2017년 판례인데 이것도 이제 나름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사정 변경 원칙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정에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다. 우리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돼야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 변경돼 봐야 이건 이제 사정 변경 원칙 적용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설을 좀 같이 보실게요. 이 판례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초로 삼은 사정 말고도 또 이제 사정 변경이 적용 안 되는 게 이제 몇 가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2번 해설에 이제 그러니까 해설 1페이지의 맨 밑에 보시면 아주 굵은 걸 씌워놨죠. 그죠? 그래서 이때 사정이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자,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또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이거 이제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페이지에도 보시면, 자, 굵은 것이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런 경우에도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최신 판례 2017년 판례가 사정 변경으로 이제 해지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든 거를 조금 정리를 해 두세요. 그죠? 그래서 지문에도 그렇게 됐죠. 그래서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이건 이제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3번 가시면, 자, 2번에도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이제 2021년 최신 판례인데, 일단 3번은 기존 법리죠. 그래서 보시면,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무효다. 그죠? 우리 강행 규정은 신의칙보다 우선하는 법리잖아요. 그래서 신의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 무효인 경우는 신의칙 적용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셋째 줄처럼 강행 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 뭐 이러면서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는 신의칙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원칙인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또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가 또 이제 최근에 좀 자주 보여가지고 뭐 기존에도 나와 있었는데 21년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4번 문구는 하나 챙겨두세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강행법규 위반이면 강행법규가 상위니까 이제 신의칙 적용 안 돼가지고, 그죠? 신의칙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인정되는. 그래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의칙을 우선해서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다. 그때는 또 이제 신의칙이 적용이 된다, 그죠? 그러면 그 뒤에 그때도 그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런 판례도 있다는 거 이거 좀 챙겨두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예외를 또 이제 인정하는 문구를 두고 있다, 판례가.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5번은 그냥 간단한 권리남용 사례예요. 권리남용이 오랜만에 사례가 나와서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21년 판례인데, 자,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공로가 됐다. 공로라는 거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죠. 그죠? 그러면 그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이 되는데 막 사람들 못 지나가게 막고 그러면,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토지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한다. 이거는 공익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법질선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이다 그랬다, 그죠? 이런 판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이제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넘어가죠. 자, 이제 3번, 4번, 5번은 이제 뭐 기본적인 기존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1번,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러면 대리인인데 미성년자인 거죠. 그럼 117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필요 없죠. 행위 능력이 있는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대리인이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 대리에서 체결한 경우라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취소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2번하고 3번이 추인인데 2번은 이제 임의 추인이고 3번이 법정 추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또는 뭐 이제 그런 이제 추인 얘기인데, 자, 임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예컨대 이제 미성년이 있으면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돼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을 못 하고요. 임의 추인도 못하고요. 법정 추인도 못합니다. 예컨대 기망을 당했다 그런 경우에도 기망에서 벗어난 후에야 임의 추인이나 법정 추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2번 보시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 본인이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140조의 취소권자에 제한 능력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는 가능해요. 근데 추인은 안 되죠. 조금 전에 추인을 하려면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소는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추인은 할 수 없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나 이제 3번이 이제 법정 추인이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매매계약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했다고, 그죠? 우리 145조에 우리 6가지 사유 다 암기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두 문자 따갖고 이청경, 담, 양강 이렇게 이제 6가지 암기시키는데, 여러분, 이거 6가지 암기 다 안 돼 있으면은 이제 145조 보시고 나중에 이제 암기 하시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이행 청구인데 이행 청구도 이제 법정 추인 사유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 그 앞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이행을 청구했다. 그죠? 그래서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성년인 상태에서 아무리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이 되더라도 그때는 법정 추인이 안 된다. 그죠? 아시죠? 그래서 법정 추인이 안 되니까 이제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나 이제 4번. 4번도 이제 보시면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신의 소유한 토지를 매도했다 그러면 미성년이 동의 없었으니까 취소권이 생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그러면 상속인은 포괄 승계이죠. 그래서 포괄 승계인 을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건 140조 문제죠. 140조에 취소권자에 승계인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계인 안에는 포괄 승계는 물론이고 특정 승계인도 포함이 된다. 근데 이제 5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은 명시적으로 행해줘야 되는 틀렸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3번은 주로 이제 조문 위주의 문제였다. 그죠? 140조, 144조, 145조, 뭐 이런, 117조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제한 능력자 옳은 거 찾아라. 뭐 1번은 뭐 전통적인 문제죠. 질병장애, 노령, 급박해 사유로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등이 지속적으로 결의된 자를 피성년 후견이란다. 틀렸죠. 그죠? 우리 피성년 후견이 되려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 그죠? 그러니까 이제 1번은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 없으니까 틀렸고. 2번. 피성년 후견이 성년 후견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 행위다. 여러분,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는 행위를 못하죠. 그죠?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대리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 얻어 해봐야 자기가 직접 하면 취소할 수 있다죠. 2번 틀렸고.
네, 3번. 가정법원이 한정우경 개시 심판할 때는 성년우경 개시 심판할 때와 달리 본인 의사 고려하지 않다. 틀렸죠. 둘 다, 그러니까 한정우경 개시든 성년우경 개시든 두 경우 모두 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죠? 3번 틀렸고. 4번. 가정법원이 비한정우견에 대해서 성년우견 개시 심판할 때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꿔주는 거. 지금 이미 피한정우견인인데 예컨대 정도가 더 심해져갖고 성년우견 개시 심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종전에 한정우견 종료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성년우견 심판을 해주죠. 그죠? 그게 이제 조문이 14조의 3입니다. 그죠? 그래서 14조의 3. 예,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특정 의견 심판하는 경우에는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 맞죠? 그죠? 왜냐하면 특정 의견은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만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부족할 때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14조의 2, 3항 조문이다. 그죠? 그래서 3번, 4번, 4번도 이제 대부분 조문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제한능력자 제도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소송 능력도 가진다 그랬는데 맞죠? 왜냐하면 8조에서 영업 허락을 받으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소송 능력도 가지게 되겠죠. 1번 맞고. 2번.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던 때에는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자면 확답 조건이 인정된다 그랬는데 맞고. 자, 이 5번은 그 제한 능력자 상대방에 대한 문제인데 5번은 이제 노트를 좀 보실게요. 그래서 5번에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이제 요 문제인데, 노트 1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으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능력자가 된, 그러니까 우리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보호제도가 이제 최고, 뭐 이제 확답 촉구라고도 하죠. 확답 촉구, 그 다음에 철회, 거절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 포인트가 두 가지잖아요. 그 제한 능력자한테는 못하고 제한 능력자가 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최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왔죠. 능력자가 된 후에만 할 수 있는 건 최고. 나머지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선의자만 할 수 있는 거. 그죠? 선의자만 할 수 있는 거는 철회.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선악 불문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암기해 놓으시면 문제 다 풀려요, 그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그렇게 해서 암기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피성년 의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해서 상대방이 제시하고 법률행위 했더라도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다 그랬는데 맞죠? 바로 우리 4번에, 바로 이제 4번에 2번에서 피성년 의견인은 법정 대리로만 할 수 있고 동의를 얻어서는 어차피 못하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성년 의견인한테 동의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5번 보시면 이 피성년 의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해봐야 이 피성년 의견인은 어차피 동의를 받아도 법률행위 못하는 사람이니까 요거 이제 취소권 배제 사유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다. 맞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4번에 2번이랑 5번에 5번은 연결되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도 뭐 이제 부재자, 실종성공, 뭐 기본적인 지문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6번 보시면. X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갑은 오지 탐험을 떠나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다 하고 배우자 의뢰 청구로 가정법원은 갑의 병을 갑의 재산관리로 선임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자, 갑이 살아오더라도 그 이전에 병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재판상 사회는 유효하다 그랬는데, 맞죠? 자, 1번하고 우리 3번을 같이 보십니다. 3번도 보시면. 비슷하죠? 병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X거분을 처분했는데 그 후 갑에게 실종 선고가 내려져서 처분행위가 있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거죠. 그때도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그랬죠. 그래서 1번도 유효하고 2번도 유효하고 맞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살아오든지 뭐 사망 간주가 되든지 우리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없어지려면 선임 결정 취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 선임 결정 취소에 대해서 장래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임 결정 취소는 장래효이기 때문에 선임 결정 취소가 되기 전에는 이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허가를 받아서 처분행위 같은 것도 다 유효하다. 그죠? 그래서 1번, 3번은 둘 다 맞다. 다 아시는 판례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병이 법원의 허가 없이 X 건물을 처분했다 그러면 그 후 법원의 추인이 있으면 처분행위 유효하게 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 이 법원의 허가는 그러니까 처분행위 같은 거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받아도 상관없다는 게 판례 태도죠.
그다음 이제 4번 보시면 쉽죠? 갑의 형제로서 2순위 상속인에 불과하다 그러면 실종선고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없는 저자냐? 4번 맞고. 그다음 이제 5번. 자, 아무리 법원의 허가를 받고 적법한 재산관리인이라 하더라도 처분행위를 하려면 본인을 위해서 해야죠. 그래서 병이 보시면 병이 법원으로부터 X 건물의 매매를 허락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을 갖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 처분행위를 해야 된다. 그죠? 5번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시면 A는 1981년 5월 21일자로 뭐 생방불명이 됐고 35세가 된 A의 장남 B가 99년 5월 1일 실종선고 청구해서 2000년 1월 5일에 뭐 실종선고를 했다. B는 10억대 토지를 상속해서 자 사업하다가 무일푼으로 되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주로 이제 현존이익이 없다 그런 이제 취지로 이제 쓰이는 문구죠, 그죠? 그래서 사업하다가 무일푼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상속인이 현존이익이 없겠네요, 그죠? 이제 1번 보시면 A는 1986년 5월 21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틀렸죠. 실종선고는 사망 간주입니다. 간주. 추정이 아니라 간주죠. 1번 틀렸고요. 2번. 자, 분명히 실종선고 청구를 극력 반대하는 A 부모 몰래 B가 실종선고를 청구했다. 그러면 부모는 실종선고 반대한 거예요. 그죠? 근데 선고의 효과는 실종선고를 청구를 반대하는 A 부모에 미치지 않는다. 틀립니다. 우리 실종선고는 대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이라도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2번 틀렸고. 그다음 3번. 3번은 이제, 자, 이게 실종선고 사망 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가 생존해서 돌아오더라도 이 사람이 생존해 있다는 반증을 들어도 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과 다르게 간주기 때문에 그냥 깨지진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생존하여 돌아오더라도 실종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은 사망 간주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그대로 존속한다. 맞다. 그 다음 4번. 자, 이거는 이제 29조 2항 아시죠? 그러니까 4번이 29조 2항이고 이제 5번이 29조 1항인데, 그래서 직접 수익자 있잖아요. 직접 수익자. 상속인 같은 직접 수익자는 일단 반환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 범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선이면 현존이익 한돈에서만 반환하면 되고, 악이면은 이제 전부 반환해야 되고, 그죠? 전부뿐만 아니라 뭐, 그냥 뭐, 이익이자 뭐 이런 게 있으면 거기까지 반환해야 되고, 그죠? 근데 이제 29조 1항은 반환 여부의 문제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접 수익자로부터 전득자가 나오면 이 사람이 만약에 선이라면 그때는 아예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번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보실게요. 4번. A가 생안해서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취소 효과는 소급표를 가지므로, 자, 여러분 소급표 가지는 거 맞습니다. 그죠? 소급표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B는 상속인이죠. 직접 수익자니까 상속한 10억 원 반환이 된다. 틀렸죠. 그죠? 왜냐하면 이 지문에서 이 B가 선인지 악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쨌든, 사업하다 무일푼으로 됐으니까 지금 현존이익이 없잖아요. 근데 B가 만약에 선이라면 반환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B가 선이자면 반환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현존이익이 없으니까요. 이제 5번. A가 생안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한 경우에 상속한 토지가 상속인 B에게서 다시 C에게로 이전됐다. 전득자 나타났죠. 그럼 이 C는 선이자만 보호되죠. 그래서 선이자만 보호되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러면 틀리죠. 그죠? 그래서 선이면 반환 안 해도 되고, 악이면 반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조문이 이제 뭐 29조 1항 단서에서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때 이 선의가 과연 전득자만 선의면 되냐, 아니면 그 직접 수익자 또 같이 선의해야 되냐, 이런 게 이제 조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견해 대립은 있죠. 그래서 이른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쌍방 선의설이냐, 뭐 일방 선의설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견해 대립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견해 대립이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견해 대립이 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되셨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8번. 자, 8번은 중요합니다. 이건 언제나도 나와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18년, 19년 판례들로 모여 있는데 보실게요. 8번.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기억번. 자, 기억번 좀 어려웠죠? 주택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과 동시에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관은 내부 규율. 우리 첫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는 그 실제 사례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사례를 하나 보시면 우리 노트 1쪽에 그 두 번째 도해 보시면
노트 1쪽의 두 번째 도의를 보시면 이게 무슨 사례냐면 갑이 이제 조합, 여러분 조합이라고 돼 있는데 법인으로 등기하면 법인이 되는 거고, 그죠? 맞죠? 어쨌든 지금 법인이다, 그죠? 이름만 조합이고. 그럼 이제 정관이 있겠죠, 정관. 그리고 이제 을이 이제 이사회 의장이 있대요, 그죠? 그래서 대표기관이라 할게요, 이사회 의장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때 요 갑이 기존부터 정법무사 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맡겨왔었어요. 그러니까 갑 조합에서 생기는 등기사무는 정에게 맡겨왔었어요. 정에게. 그죠? 그래서 기존부터 정과 이제 정에게 맡겨갖고 일을 해왔는데 이 갑자기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하고 친했는지 뭐 어쨌는지 이것도 이제 병도 법무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을이라는 대표가 얘네랑 이제 관계를 끊고 요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야. 우리는 이제 너한테 일 안 맡기고 병한테 일 맡기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이 화가 났죠. 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갑 쪽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약이라는 게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뭐 일을 잘 못한던가 하면은 이제 끊고서 다른 데랑 계약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조합이 법무사 법인을 바꾼다. 이런 일을 하려면 예컨대 정관에 따르면 뭐 결의를 거쳐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안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정관을 위반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관을 위반해서 정과 계약을 끊고 병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이 이제 갑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근거를 뭐로 드냐? 정관 위반을 근거로 드는 거야. 야, 너 정관 위반해갖고 나랑 관계를 끊고 병과 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청구가 들어간답니다. 그죠? 과연 이 정이 정관 위반을 근거로 든 게 맞냐 틀리냐인데 안 되는 거죠. 왜? 조금 전에 봤듯이 이제 정관은 내부적. 그래서 이 안에 구성원들인 조합과 조합원들 자기들끼리를 규율하는 게 정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관 위반을 이 조합, 즉 법인 밖에 있는 외부인이나 제3자가 정관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례가 요러니까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반 지문 다시 보시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 내부 규율 자치법규란 말이에요. 정관이. 그죠? 그래서 정관에서 정관사항은 해당 조합과 조합안, 지들끼리를 위한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뒤에 동시에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판례 원문을 좀 보시면 8번 해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제 원문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4쪽에 있습니다. 4쪽에 밑에 이제 8번의 기억반 해설을 굵은 글씨 보시면 밑줄 부분 보시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 내부적 규정이고요. 범위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굵은 글씨 보시면 이 정관 위반 행위만으로 바로 을에게 조합 외부의 제3자인 정법무사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랬죠. 그죠? 네,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랬죠.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니은번 가시면, 요것도 이제 그 해설지를 좀 열어놓고 같이 보세요. 네. 해설지 이제 5쪽에 옆에 두고 같이 보세요.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 해설인데, 자, 일단 지문으로 좀 보실게요. 니은번.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서 재단법인의 정관기재상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 그에 관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거는 뭐 여태까지 기준 법리죠. 그래서 우리 재단법인에서 기본재산은 정관기재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재산이 바뀌면 이거는 여러분 늘어나든 줄어나든 똑같죠. 그래서 늘어나든 줄어들든 정관 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허가라고 쓰고 인가라고 읽죠. 그래서 표현은 허가라고 돼 있지만 본질은 인가다.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자, 이게 그 셋째 쪽, 이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서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과연 그러냐? 그런데 우리 판례는 동일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트 1페이지 세 번째 도해를 보시면 이게 사실 거기 이제 A가 채권자라고 돼 있죠.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갑이 재단법인이고요. 갑이 재단법인이고 A가 채권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단법인이 이제 X 부동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것만 팔면, 그죠? 이 부동산만 팔면 A가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 X 부동산만 팔면 A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X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잖아요. 이거 처분하는 순간 기본 재산이 변경이 되니까 뭘 얻어야 돼요? 주금관청 허가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금관청 허가를 못 받으면 A는 돈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판례에서 이 A는 당연히 이거는 내가 강제 집행하려고 경매하는 거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주무관청 허가 받을 필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우리 판례는 그래도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랬다. 왜? 정관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때도 동일하다. 주무관청 허가 얻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A로서는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무관청 허가를 못 받으면 강제 집행도 못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죠? 하지만 판례는 똑같다 그랬다, 그죠?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D급본 보시면 이것도 중요하죠. 자,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관한 그에는 주무관청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당권만 설정한다고 볼게요. 여기 좀 노트에는 좀 같이 그려놨는데 여기도 그냥 같이 그릴게요.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A가 강제 집행하고 경매하는 요 오른쪽이 이제 니은번이고, 이제 왼쪽을 보실게요. 이 갑은 X 부동산이 있는데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자 A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저당권 설정,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당권 설정도 처분행위예요. 맞잖아요. 저당권 설정도 처분행위는 맞아요. 그래서 X 저당권,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행위하면 이것도 이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냐? 거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처분행위인데 왜 필요가 없냐? 이거는 여러분 처분행위냐 아니냐로 구별하시면 안 되고, 요 이제 경매나 매매나 이런 거는 이전적 승계가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X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기본 재산이 변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 그러니까 이제 X 부동산이 갑 재단법인의 소유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저당권의 부담만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판례가 이거는 기본 재산이 변경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때는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되셨죠? 반드시 잘 구별하세요. 그래서 저당권, 그냥 저당권 설정할 때는 주무관청 허가 필요 없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을 또 너무 헷갈리게 하는 판례가 바로 이제 리을번인데, 자, 리을번 사례를 보실게요. 리을번.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딱 읽자마자, D급번에서 분명히 저당권 설정할 때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리을번 왜 받았지? 이런 생각 들죠. 그죠? 근데, 자, 리을번의 포인트는 거기 정관 규정에 따라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원래는 이렇게 갑이 A한테 저당권 설정할 때, 주무관청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법인에는 정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주무관청 허가 없이도 이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갑 재단법인의 정관을 보니까 저당권 설정, 즉 담보 제공 이런 거 할 때도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정관에.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얻었어요, 이때는, 그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리을번 판례를 보고 저당권 설정이 주무관청 허가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죠? 원래는 필요 없어요. 원래 필요 없는데 리을번 사례에서는 정관에 주무관청 허가를 얻으라는 규정이 있어서 얻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결론. 갑이
갑의 정관에 주무관청 허가를 얻으라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저당권 설정할 때도 허가를 얻었다. 허가를 얻어서 했다.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은 설정했을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저당권자가 돈을 받으려면 임의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 실행을 해줘. 그러면 이제 실제로 X부동산이 이제 갑의 재산에서 을로 재산으로 바뀌는 거는 저당권이 실행돼서 바뀌는데,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다시 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때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랬죠. 왜? 이미 갑의 A한테 저당권 설정할 때 이미 허가를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 설정 허가라는 거는 저당권에는 당연히 나중에 이미 경매될 것까지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저당권 설정할 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저당권 실행할 때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셔요. 정확히. 그래서 리을번 계속 읽어볼게요.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 그게 리을번의 포인트가 정관 규정에 따라요. 정관 규정에 따라. 그래서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해서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라면 나중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기본재산 매각할 때는 그때는 주무관청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리을번 때문에 저당권 설정할 때 무조건 뭐 주무관청 허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디귿번처럼 원래는 저당권 설정에는 주무관청 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리을번은 정관 때문에 허가를 받은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확히 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문제들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해설지 하나 보시면 2021년에 비슷한 판례가 하나 또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해설 5쪽에 리을번에 이제 동지 판례 하나 있죠. 그게 이제 2021년 판례인데 읽으면 여러분 쉬워요. 이제 비영리법인이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이것도 전세권이면 담보물권, 뭐 이제 물론 용익물권적 성격도 있지만 용익물권적 성격이 주가 되겠지만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원래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사건도 정관에 의해서 이럴 때도 허가 받아라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관에 따라 허가 받으라고 그러니까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에 허가를 받아서 했다. 그러면 나중에 전세권 소멸 통고에 대해서는 또 다시 별도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죠? 이 판례 이제 우리 방금 봤던 리을번 지문 판례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되셨다, 그죠? 이렇게 이제 21년 판례까지 보시고, 자, 8번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받고 이제 9번 보시면, 자, 9번은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죠, 법인의 불법행위.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각 법인의 대표이사 을은 직무에 관해서 병익의 불법행위를 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하고 설명 옳은 거 찾아라. 1번 십자가 을의 행위가 을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불법행위 책임진다. 이건 뭐 이른바 외형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개인사리 도모, 그죠? 그러니까 뭐 대표권 남용이다, 뭐 그래봐야 우리 직무 관련성을 외형이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35조 책임 물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1번 맞고. 2번 갑법인은 을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당했음을 증명하며 불법행위 책임 면한다. 틀렸죠, 그죠? 35조는 단서가 없습니다. 우리 756조는 단서에 따라서, 그죠?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는 면책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756조는 이른바 중간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35조는 단서가 없다. 그래서 756조랑 비교하면서 이런 문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2번 면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병에 대한 갑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중배상을 금지하기 위해서 을의 병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요건 여러분 조문이에요. 35조를 다시 보시면 우리 조문집 다들 갖고 계시죠? 35조를 보실게요. 조문은 반드시 가지고 다니세요. 조문은 반드시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35조 1항을 보시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이문. 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죠? 이게 조문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조문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노트에 있습니다. 노트에 보시면. 노트 1쪽에 그 맨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갑이 법인이고 을이 이사다. 근데 이 을이 이제 병에게 불법행위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지문은 함정을 팠는데 병은 이제 갑을 상대로, 법인을 상대로 35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지문은 어떤 함정을 판 거냐면
병이 갑에게 35조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으니까 을은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함정을 판 건데 틀렸잖아요. 우리 35조 1항에서 법인이 책임지더라도 을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그러니까 을은 뭐 기본적으로 750조 불법행위 책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결국 갑도 책임지고 을도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죠? 갑은 35조에 따라 을은 이제 750조에 따라 책임진데 요거 이제 나중에 지금 나오겠지만 얘네들 간의 관계는 뭐예요? 둘 다 책임지니까 다수 당사자니까 이제 부진정 연대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게 이제 그 2번이었잖아요. 9번에 2번. 그래서 9번에 3번, 그죠? 그래서 뭐 이중배상을 금지하기 위해서 을의 병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다. 틀렸죠, 그죠? 이중배상이랑 무관해요. 둘 중에 한 명한테 받으면 나머지 없어지기 때문에 이중배상 문제 안 생겨있대, 그죠? 그래서 부진정 연대다. 그래서 둘 다 성립하고 부진정 연대다. 이게 뭐야? 이제 불법행위죠,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가 또 하나 나왔죠. 이거 이제 4번하고 이제 비교하려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4번 보시면. 비교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보실게요. 비교는 다음 문제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보시고, 이제 3번 맞죠? 3번 받고, 4번 보시면. 4번은 을이 갑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실상 대표해서 사무를 집행하지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을의 불법행위에 대해 갑 법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대표기관서 인정하는 게 판례죠.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집니다. 그죠? 그래서 4번 틀렸고 인정이 되죠. 이제 5번 비법인 사단이라면 뭐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는데 틀렸죠. 그죠? 우리 비법인 사단에도 35조 유추 적용이 인정이 됩니다. 그죠? 쉬운 얘기다. 그래서 요건 이제 쉬운 문제니까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이니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이제 10번 보시면 1번은 뭐 기본적 질문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제 2번 보실게요. 자, 요거는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조합이라는 이름이어도 본질이 법인일 수도 있고 비법인 사단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주택건설초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이거 이제 이름이 조합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재건축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된 상가 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공부할 때는 뭐 당연하지 그러다가 나중에 실제 시험장 가서 막 긴장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합이라는 글자밖에 안 보여. 조합이는 합유지 막 이러면서 틀렸다.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죠? 그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은 조합이지만 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그러니까 총이다. 그죠? 그래서 2번 맞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자, 3번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저거죠. 그죠? 그래서 대표기관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불법행위를 책임지는 경우에도 행위를 한 대표기관도 개인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까 조문이 있었죠. 35조 1항에 있었고, 그래서 법인과 대표기관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3번하고 4번을 비교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3번 지문 옆에다가는 불법행위 이렇게 써놓으시고, 4번 지문 옆에다가는 채무불이행 이렇게 좀 써놓고 반드시 비교 좀 해주세요. 저도 제가 여기 이제 불법행위라고 강조를 해놨죠. 자, 그럼 이제 채무불이행 사례 보십니다. 자, 을과 병이, 그러니까 물론 대표가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을이 대표로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행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표니까 대리의 규정이 준용이 되니까 계약상 효과는 갑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가 갑에게 귀속이 되면 갑이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채무불이행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병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고 싶어요. 그래서 병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고 싶은데, 자, 갑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을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포인트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채무불이행 책임은 갑에게만 물을 수 있고 을에게는 못 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요거 이제 잘 비교해 주세요. 요거 이제 채무불이행이다. 불법행위는 을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갑의 불법행위도 성립하고, 그죠? 그래서 갑은 35조, 을은 750조, 그래서 둘 다 성립하고 둘이 부진정 연대 책임진다. 이런 구조로 가는데, 채무불이행은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표는 대리 규정 준용하니까 효과 귀속이 본인 갑에게, 그러니까 법인 갑에게 귀속이 되니까 채무불이행 책임도 갑만 지지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 안 져요. 이해 가시죠? 그죠? 이건 대리 구조란 말이에요. 대리 구조. 그죠?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뭐 채무불이행 책임 얘도 지고 부진정연대다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은 법인만 지고 대표는 안 진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이 을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물법행위 책임이 언제나 발생하는 건 아니고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면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판례가 중요하니까 지문 읽고 판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지문 먼저 보시면 4번.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게 귀속하고, 맞죠? 이게 대표 대리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한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 주체가 되는 게 원칙이다. 맞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법행위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해설지를 좀 가보시면 6쪽에 중간쯤에 4번 지문 해설인데 굵은 글씨 있죠? 그럼 보실게요. 자,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 귀속 주체가 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아래도 굵은 글씨 보시면 법인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대해서 대표기관의 고의과실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주체는 법인으로 한정된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의 주체는 법인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대표기관은 채무불이행 책임 안 져요. 그죠? 근데 아래 밑줄로 가보실게요.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 안에서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등이 별도로 성립해야 돼요. 그죠? 또 아래 밑줄 가보시면 그러면 대표기관 행위로 해서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 즉 채무불이행이 된다는 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진다고 무조건 대표자가 불법행위 책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보시면 법인의 내부 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관계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세모인 거예요. 세모. 불법행위.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대표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그냥 X고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법인이 값만 지고 대표기관은 안 져요. X고요. 다만 을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는 있는데 갑의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해서 언제 이것도 지문 나올 수 있어요. 갑의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대표에게 언제나 불법행위 성립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갑에게 채무불이행이 성립해도 을에게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상 뭐 위법성이 있을 정도 상당한 정도 일을 해 그때만 비로소 불법행위 성립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정확히 세모해야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판례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이제 최신 판례죠. 2019년 판례 비교적 최신 판례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죠? 잘 봐두시죠. 자, 근데 5번은 뭐 쉽죠. 법인의 정관의 대표권 제한이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표권 제한은 법인의 대표권 제한, 비법인 사단 대표권 제한 구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으면 취지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도 악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선악 불문 대응 불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대응 불가다. 5번 틀렸다. 바로 11번에 2번에 나오죠. 11번에 2번 보시면 바로 밑에 11번에 2번이 비법인 사단의 대표권 제한을 보시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 대표자가 정관을 위반해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했다 그러면 요거 대표권 제한이죠. 그죠? 정관에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라고 했는데 안 거치고 했으니까 그죠? 대표권 제한인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행위 유효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당할 수 없는데 11번에 2번처럼 비법인 사단의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이 선이냐 그러니까 선이 엔드 무과실이냐 아니면 악의 또는 과실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다 아시죠? 이렇게 비교하시고. 그다음 11번에 1번은 뭐 쉬운 거니까 여러분 보시고. 11번에 3번 보시면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 종중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존에서 소송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그죠? 우리 비법인 사단에서는 우리 총유물은 보존행위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존행위를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총회 결의 거쳐야 된다죠. 그죠? 그러니까 3번 틀렸고. 그다음에 4번. 4번 이른바 사단의 분열이라는 거죠. 보시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들이 이계 사단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사단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죠. 그죠? 판례가 바뀌었죠. 그죠? 종전에는 이런 분열을 인정했는데 판례가 바뀌어서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지금은 그냥 탈퇴로 가죠. 탈퇴. 그래서 나가는 쪽이 탈퇴하는 것이다. 요거는 뒷부분도 좀 봐야 되니까 해설지 보시면
해설지 7페이지 보시면 그 4번 지문 해설 보시면 그 중간쯤에 그 꺽쇠 1번하고 꺽쇠 2번이 있는데 이제 꺽쇠 1번이 지금 봤던 이제 사단 범위는 분열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죠. 그래서 꺽쇠 2번을 보실게요. 꺽쇠 2번 보시면 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 범위는 정관 변경에 준해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정관 변경에 준해서 정관 변경 정족수인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못 얻어서 나가면 그러면 나간 쪽이 이제 정통성이 없고 잔존 쪽이 정통성이 있는 거니까 잔존 교인에게 재산이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탈퇴하면 그때는 정통성이 탈퇴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탈퇴하는 교인들이 그 종중 재산을 가지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잔존교인의 총유로 이제 재산이 남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나가면 그때는 탈퇴교인 총유가 된다. 그거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렇게 분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잔존 교인 총유냐 아니면 탈퇴교인 총유냐 이렇게 이제 딱딱 나눠서 이제 결론을 내줬는데, 5번 질문을 보시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해서 새로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 결국은 뭐냐면 종전사단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기들끼리 결의해갖고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새로 설립된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그건 허용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갑이 이렇게 막 이제 갑 1, 갑 2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열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이제 이 분열은 뭐가 포인트냐면, 이 기존에 이제 건대 종전 교회 X 부동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총유물인데, 이게 우리 종전 교회 분열 판례는 뭐라고 그랬냐면, 분열되고 나서도 이 X 부동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의 총유다.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판례가 나왔는데도 계속 싸우죠. 왜? 얘네들도 여기 예배 보러 오고 얘네들도 예배 보러 오잖아요. 그죠? 판결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변경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변경이 되냐? 갑 교회는 그냥 있고 여기서 을 교회가 탈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관 변경 정족수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분의 2 미만이 탈퇴를 하면 잔존 교인들이 이제 정통성이 있으니까 이 X부동산은 잔존교인 총유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2가 넘었다. 3분의 2 이상으로 되면 그때는 이제 탈퇴교인들 총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변경된 판례인데, 그래서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얘거든지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딱 결론을 내줬는데, 5번 질문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갑교회에서 총의 결의를 통해서 야, 우리 교회에 X 부동산도 있고 Y 부동산도 있었는데 X는 기존의 갑교회 여기에 이제 양도를 하고 Y는 을에게 양도를 하고 이렇게 지들끼리 결의로 양도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게 이제 5번이에요. 되셨고 넘어가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1, 2, 3, 4번은 쉬우니까 여러분 보시고, 이제 물건은 쉽잖아요. 여러분 보시고. 5번 보시면, 5번도 사실 쉽죠. 수확되지 않은 성숙한 쪽파와 같은 농작물, 매매. 자, 이제 농작물은 주의하셔야 될 게, 농작물은 경작자가 바로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경작자가 소유권 취득할 때는 명인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경작자가 그 농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때는 당연히 명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5번 지문이 농작물 매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농작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그때는 명인 방법 갖춰야 됩니다. 근데 경작자가 취득하려면 그때는 명인 방법조차 갖출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죠? 다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시면, 13번도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그죠? 원물과 실 여러분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보시면, 법률행위 해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2번 여러분 보시고요. 3번 보시면.
자, 3번은 뭐 가끔 나오는데, 매매 계약 사항에 이의가 생겼을 때 매도인의 해석을 따른다. 이렇게 약정을 했다. 그죠? 무조건 매도인의 해석을 따른다. 이렇게 약정을 했을 때 과연 법원도 그러면 거기에 구속이 되냐? 법원도 이제 무조건 매도인의 해석에 따라야 되냐?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죠. 그죠? 그래서 법원은 매도인과 해석과 다르게 법률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 틀렸습니다.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2018년 판례인데,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미 사실 이거는 이미 나왔죠. 이거는 뭐냐, 이른바 O표시 무효의 법칙인데, 여태까지 이제 O표시 무효의 법칙이 X 부동산, Y 부동산 헷갈리는 사례 그거에만 나오다가 이제 계약 당사자 지위를 헷갈리는 사례에서 이 O표시 무효 사례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트를 좀 보시면, 노트 이쪽을 좀 보시면, 노트 이쪽에 메뉴에 이제 도해가 하나 있는데 보시면, 병은 분명히 연대보증이라고 정은 근질권 설정, 즉 물상보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계약서를 보니까 병이 근질권자로 돼 있고 정이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건 뭐야? 이른바 오표시 무효죠.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에 그 결론처럼 표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다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표시만 잘못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합치된 의사대로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질문 보시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 날인이나 서면한 경우에, 자,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표시 무효죠.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오랜만에 오표시 무효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벌써 나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5번 지문도 요거 이제 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 이제 2020년 판례인데,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죠. 그래서 하나의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률 관계인데 내용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순차로 여러 개가 작성이 됐다. 그러면 뭐가 우선하냐가 문제가 되겠죠. 이때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해놓으면 정해놓은 대로 가면 되는데,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째 줄 뒤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넷째 줄 결론,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게 최신이니까, 그죠? 업데이트 됐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제 계약 해석에 대한 판례가 오랜만에 또 20년에 나와서 하나 더 넣었습니다. 요거는 해설을 좀 보실게요. 14번 해설 9쪽 보시면, 해설 9쪽에 이제 그 위쪽에 이제 5번 지문 해설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는 경우에, 자, 밑줄 나오죠?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그러니까 정한 대로 가면 돼요. 정한 대로 가면 되는데, 다음 줄,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러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정한 게 우선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 내용대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되셨죠? 자, 넘어서 15번인데, 15번은 기억, 니은, 디귿번은 이제 뭐 다 여러분 아시는 건 여러분 보시고, 이제 리을번 보시면, 리을번이 이제 2020년 판례, 이제 이게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판례 오랜만에 하나 나와서 넣어놨는데 보시면, 이런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에 따라, 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컨대 조합원의 아들이나 이렇게 뭐 직계 가족 등을 채용해 주기로 하는 이런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많아요. 사실 정치적으로도 지금 막 문제가 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그 사용자한테는 너무 채용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로 채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분명히 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근데 우리 이거는 이제 정치적 판단이잖아요. 법원이 쉽게 판결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가 10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 이걸 이제 협약을 했는데, 이거는 103조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게 판례 태도다. 되셨죠? 103조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104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부터 나오는데, 요 17번부터는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보실게요.